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발걸음 해주신 킹덕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킹덕구님, 예, 안녕하세요. 킹덕구가 뭐죠? 제 별명이 덕구인데, 오, 그래가지고 그냥 킹 덕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덕구는 좀 개나 강아지한테 좀 많이 붙이지 않나요? 그런 이름을?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제가 호적에 올라가는 본명이 마지막에 무슨 덕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약간 덕구야, 덕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덕구가 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칭이자 별명이자 진짜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많은. 예. 오,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킹덕구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네. 어떤 주제가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주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안 해보셨을 아르바이트겠다 싶어가지고, 오호. 뭐냐면 백화점 야간 보안이에요. 저희 시들무도 있긴 있었지만 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죠, 사연들이. 네, 다른 업종에서 야간 보안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거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문 닫았을 때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문 닫은 백화점은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킹덕구예요. 일단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방송에 많이 나와주신 다른 분들처럼 제가 어떤 특별한 눈이 있다든지 집에 신을 모시는 분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이 백화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경험이 좀 많은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백화점이 폐점을 하고 나서 다음날에 오픈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백화점 지키는 그런 일인데, 하는 일은 저희가 순찰도 돌고요. 그리고 야간에 출입하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날에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매대라든지 집기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야간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간에 출입하시는 분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명단으로 체크를 하고, 또 방제실이라는 곳에서 CCTV 근무를 저희가 또 해요. 그래가지고 각종 화재 설비 이런 것도 다 방제실에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야간에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명이서 일을 했어요, 야간에. 그래가지고 1명이 방제실 근무에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이 순찰도 돌고 야간 인원 체크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실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실무 뛴다 이렇게. 그래서 2명이서 실무를 하고 1명이서 방제실 근무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업무들 외에도 저희가 좀 골치를 조금 앓았던 게, 폐점하고 나면은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 내보내야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노숙자라 내보내는 게 아니고 폐점을 했기 때문에 그쵸. 다 내보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네, 보통 로비에 소파 있고 이런 데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음 먹고 어디 숨어 계시면은 저희가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같은데. 네, 화장실이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계시면은 저희가 진짜 찾아내기가 힘든데, 그래갖고 저희가 못 찾아내면은 다른 분들이 발견하면은 저희가 혼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보안에 실패한 거니까. 그날도 저희가 폐점을 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 내보내고, 저희가 한 12시 좀 넘어가지고 순찰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층이었나? 저희가 층을 나눠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2명이서, 제가 그때 막 순찰을 돌다가 5층 순찰을 제가 돌고 있었어요. 거기가 여성복 파는 그런 매장들이 많은 여성관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막 순찰을 돌고 있는데 백화점 안에 그냥 나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불 다 꺼져 있고 나 혼자 손전등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찰그락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다가갈수록 소리가 선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한테 야간에 작업을 하는 잔류 인원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셨나 싶어가지고 또 빨리 뛰어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러면은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하니까 예. 제가 그냥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매장에 가서 계세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찰그락 파사삭 팍 찰그락 파사삭 팍 이 소리가 약간 반복해서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리고 어두우니까 손전등을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보는데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시야에서는 등을 돌린 채로 앉아 계셨는데 행색이 누가 봐도 이제 노숙자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자마자 제가 약간 얼어붙었던 게 그분이 뭐 하고 계셨냐면은 마네킹 있지 않습니까? 예. 마네킹을 쓰러뜨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앉아가지고 소주병으로 마네킹 머리를 막 이렇게 내려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진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힐끔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보시더니만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소주병으로 계속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소주병이 유리니까 내리치면 깨지잖아요. 당연히 그분 손도 다치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땅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손으로 싹 모아가지고 쥔 채로 마네킹 머리를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진짜 몸이 굳어가지고 그분을 좀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막 이러고 얼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나중에 눈에 들어온 건데 그분이 하의를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바지, 팬티 다 안 입고 계셨는데 거기가 여성복 매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마네킹도 여자 마네킹일 거 아니에요. 옷도 여자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을 쓰러뜨리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마네킹 옷도 약간 가위나 이런 걸로 찢은 게 아니라 진짜 손으로 푹푹 찢어놓은 것 마냥 마네킹 옷도 막 푹푹 찢어져 있고 마네킹 팔도 뽑아가지고 매둥댕이 쳐놓고 그러고 막 약간 소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에 막 바닥도 얼룩이 돼가지고 범벅이 돼 있고 너무 역겨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보면은 이분이 약간 마네킹한테 어떤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갖고 달려가가지고 제가 어깨를 붙잡고 선생님 그만하시라고 이제 일어나시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말리는데도 계속 뿌리치는데 손에 소주병이 들려있고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전기로 다른 직원들을 제가 빨리 좀 와보라고 호출을 하고 방제실에 있는 직원한테 또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 뭐 몇 층에 어디 구역에 무슨 매장인데 여기 CCTV 보고 빨리 경찰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안 되는 시간 만에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분을 연행을 해가셨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오히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 이거보다는 얼떨떨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정신이 싹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떤 좀 특이한 성벽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마네킹한테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차라리 그거는 다행인데 인명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뭐 내 인생 뭐 없는데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진짜 한 사람만 걸려봐라 이런 마인드로 어디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데나 회사 건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뭐 야근하는 그런 여성분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이야기를 먼저 약간 몸풀기로 하나 해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뭐 경찰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너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만큼 귀신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쵸. 만약에 제가 다칠 수도 있었고 뭐 제가 어떻게 팔을 붙잡든지 해서 제압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돼가지고 또 얘는 뭐 공권력도 없는 애가 나한테 이렇게 과잉 진압을 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좀 차린 이후에도 어떤 대응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쵸. 북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사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생기는 일은 잘 없거든요. 아니면 도난 사건 이런 거나 있겠죠. 네. 끽해야 정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직원분한테 좀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 시끌벅적하게 만든다든지 정말 그 정도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또 있나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좀 결론적으로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때도 저희가 3명이서 일을 했고요, 야간에. 그래서 저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A 이렇게 둘이서 실무를 보고 방제실에는 그때 보안 팀장님이라는 분이 방제실 근무에 들어가셨어요. 이 보안 팀장님은 저희처럼 약간 알바로 시작하셔가지고 정직원 달고 그 다음에 팀장 달고 이렇게 되신 분이어가지고 나이 차이도 저희들하고 한 7, 6살 요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부터 시작하셔갖고 어떤 저희의 고충이나 이런 걸 잘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분하고는 편하게 일을 했거든요. 장난도 되게 서스럼 없이 치고 그랬는데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순찰을 2명이 찢어져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예를 들어 1층부터 4층 이렇게 하층부를 한 명이 가고요. 5층부터 8층 이렇게 상층부를 한 명이 가요. 제가 이날은 상층부에 올라가가지고 순찰을 막 도는데 8층부터 해서 7층 돌고 6층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그 한 층 순찰 도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장들이 있는 그 홀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그 다음에 층마다 직원 휴게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뭐 난방기구 같은 거 켜져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주고 네. 그 다음에 층마다 있는 공용 창고라는 게 또 하나씩 있어요. 약간 보일러실 같이 생긴 그런 곳인데 거기에 다른 매장들이 뭐 마네킹이나 집기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물류 박스 적재해 놓고 이런 곳인데 거기도 약간 뭐 문제 같은 거 없는지 혹시 뭐 불 같은 거 안 났는지 이런 거 가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면은 한 층이 그래 끝이 나는 건데 제가 6층 다 돌고 나서 공용 창고에 딱 들어갔어요. 창고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쑥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군 이러고 이제 나갈라 그러는데 뒤에서 뭐가 철푸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씨 뭐야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신발 박스가 하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선반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데 여자 구두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약간 연분홍색 여자 구두인데 하이힐 같은 건 아니고 굽이 낮은 그런 구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있는 신발 박스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막 주섬주섬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고 괜히 한 번 이렇게 손전등으로 쫙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나가려고 뒤를 돌아가지고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또 철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다시 딱 돌아봤는데 또 그 신발이 또 똑같은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냥 모른 채 하고 도망갈까 막 이 생각도 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신발 어떻게 잘못됐다 하자 생겼다 이거 누가 책임질래 하면 다음날에 또 저한테 누가 책임져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네. 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뛰어가가지고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에 쑤셔 놓고 그 선반 위에다가 진짜 덩크슛 하듯이 신발 팍 던져놓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진짜 뭐야 무섭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무전이 울리더라고요. 덕구 송신하라 막 이러면서 예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팀장님이에요. 팀장님이 무전을 보내신 거예요. 팀장님이 야 덕구야 니 혼자 뭐하노 임마 니 뭐 달밤에 체조하나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선반에서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좀 정리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노 막 아무것도 없는데 니 혼자 생쇼하더만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예 저 혼자 생쇼했습니다 됐습니까 하고 그냥 무전기 무시하고 남은 순찰 다 돌고 나가지고 방제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A형은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팀장님이 제가 온 거를 딱 보고 나서 야 쟤 아까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혼자 막 생쇼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그러면은 CCTV 한번 보자고. 왜냐면 저도 방제실에서 CCTV 근무를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각도에서 찍히는지 알잖아요. 이게 어떤 집기나 이런 거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각도가 절대 아니고 선반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보일 수가 없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 셋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CCTV 한번 까보자 그랬어요. CCTV를 재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백지처럼 아무것도 안 찍혔다 이게 아니라 선반에는 제가 봤던 그 신발 박스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나가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선반 앞으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손으로 휘적휘적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선반 위에 또 손 뭐 올려놓듯이 휘적휘적 하다가 다시 뒤돌아가지고 나가다가 또 멈춰가지고 다시 선반 앞으로 막 뛰어오다가 또 쭈그려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선반 위에 손 올리고 진짜 누가 봐도 생쇼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옆에서 사람들은 이거 봐라 니 혼자 생쇼하는 거 맞지? 니 뭐 운동하다 걸리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웃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날은 제가 그렇게 좀 찝찝한 상태로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날은 저 A형 이렇게 둘이서 실무를 보고 방제실에는 방제실장님이라는 분이 그날은 방제실 근무에 들어왔는데 오. 그분은 저희처럼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낮에 하시는 분들인데 방제실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야간 당직 하시듯이 한 번씩 들어와요, 야간에. 근데 이분하고 약간 저희가 일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게 나이도 좀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말씀도 워낙 없고 근무 태도 같은 것도 너무 FM으로 요구하고 이러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하는 분이었는데 그날 또 출근해가지고 노숙자분들 내보내고 할 거 하고 보고서 쓸 거 쓰고 다 보고 드린 다음에 실장님 이제 저희 뭐 실무 투입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는데 제가 방제실을 나가면서 그 A형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형한테 형 오늘은 형이 상층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하층 보고 갈게요. 막 이러니까 그 형이 야 니 뭐 어제 그것 때문에 그러나 니 무서워가 그러나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니까 형 예 무서워요 바꿔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덕구야 그게 뭔 소리고 6층에 뭐가 있는데 뭐 때문에 무서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막 좀 호들갑 떨면서 분명히 신발이 떨어졌는데 CCTV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 저 혼자 생쇼한 사람 됐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올라가라 일단은 예 고생하십시오 하고 올라가려는데 야 덕구야 일단은 오늘은 저 6층 공동 창고에는 일단 들어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좀 찝찝하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무조건 상층부 안 가야지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제가 결국에 상층부로 갔어요. 그날도 8층 돌고 7층 돌고 6층에 딱 순차를 돌러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를 다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을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고객용 화장실은 진짜 아예 반대편으로 한참 걸어가야 돼가지고 가려면 직원용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직원용 화장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 그 창고 앞에를 지나가야 돼요. 가기 싫은데 하다가 내가 그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 직원용 화장실로 제가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단수가 된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찝찝한데 그냥 손 씻지 말고 나가야겠다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화장실에 변기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기칸 문이 원래 열려 있었는데 제가 뒤를 돌자마자 변기칸이 혼자서 그냥 쾅 닫히는 거예요. 바람이 닫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세게 쾅 닫혔는데 바람이 닫을 수도 없는 게 화장실 안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소름이 돋는데 문이 쾅 닫히더니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냥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화장실 닫힌 변기칸 그 안쪽에서 뭐가 이렇게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노크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노크처럼 이렇게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으악 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뛰어나왔어요.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창고 앞에를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고 앞에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그 창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막 뛰어나오면서 창고 문을 봤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거를 보면서 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자빠졌어요. 다 빠지니까 막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막 무서워 죽겠고 해가지고 제가 무전기를 꺼내가지고 A 형한테 소리를 쳤어요. 형 지금 어딨어요? 형 이거 6층에 창고문 형이 올라와가지고 열었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빡빡 질렀거든요 진짜. 형 대답 좀 하라고 제발 이러면서. 근데 무전으로 대답이 안 오고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딱 받자마자 야 니 미쳤나 니 와 그러는데 무전 실장님 다 듣고 계신다 니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거 창고문이 형이 올라와가지고 열었냐고 지금 형 어디냐고 이러니까 야 나 지금 3층에 있다 뭐 6층 창고문을 내가 열어 나 지금 3층에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진짜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 무전으로 실장님이 덕구야 방제실로 내려와라 덕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전으로 내가 좀 소란 피워가지고 혼내실라나 보다 싶어가지고 혼나든 말든 간에 내가 거기에 더 있기가 싫으니까 진짜 막 뛰어내려갔어요. 정신없이 손전등 잃어버리고 진짜 막 뛰어내려가니까 실장님이 오히려 저를 좀 진정시켜 주시면서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덕구야, 네가 어제 6층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뭐였노? 이런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지 않냐고. 어제도 막 그런 일이 있었고 방금도 제가 6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이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방금 있었던 그 일을 같이 CCTV로 돌려봤어요. 제가 막 화장실 급해가지고 직원용 화장실에 이렇게 막 들어갈 때까지는 분명히 제가 본 것처럼 창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창고 문이 삑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뒤에 제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그거를 딱 보시더니 덕구야 6층에 뭐 이상한 점 없었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다 봤지 않냐고. 이게 안 이상하면 뭐가 이상하냐고. 뭐가 더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덕구야 네가 어제 6층 창고에서 뭘 봤다고 내한테 그랬노 이러시길래 여자 구두요. 분홍색 여자 구두 이러니까 덕구야 6층이 뭐 하는 데고 이러시는 거예요. 6층은 남성관인데 왜 여자 구두가 있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숨을 팍 쉬시더니 덕구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된 얘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실장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그것보다도 한 10년 정도 더 전 일이에요. 원래 6층이 남성관이 아니라 아동관이었어요. 아동복 매장, 네. 아동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석 쪽에 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젊은 여자 점장님 한 30대 중후반 되시는 여자 점장님하고 알바생 한 명하고 이렇게 둘이서 굴리는 매장이었는데 그 알바생이 그만둘 때 좀 안 좋게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싸우고 그만두면서 어떤 명목으로 돈 얼마 줘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니는 그게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 되는 돈이다 이런 걸로 엄청 싸우면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엄마를 대동을 해가지고 매장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쩐 일로 왔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지금 고객으로 온 거다. 고객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막 놓고. 근데 그게 그날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몇 주 몇 달을 계속 찾아와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기 옷 파는 매장인데 그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아 실수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옷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저 이거 살게요 이러고 현금 그냥 카운터에 던져버리고 가버린 다음에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나한테 현금 받고 물건 팔았는데 영수증 안 주냐, 백화점에서 이러면은 불법인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신고하고 컴플레인 넣고 해가지고 벌금 얼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몇 달을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점장님이 하필이면 또 그때 임신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네. 알바생 한 명 그만둔 채로 사람도 못 구하고 계속 혼자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몇 달을 그래 괴롭히니까 일을 하시다가 하혈이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병원에 바로 뛰어가 보니까 너무 안 좋게 또 유산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으니까 그 점장님이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며칠을 출근을 아예 안 하셨대요.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그 옆에 매장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불 켜주고 손님 오시면은 대신 받아주고 이랬지만 일주일 넘게 계속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도 그 점장님한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이 계속 안 닿다가 한 일주일 넘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아니 점장님 무슨 사정 생기셨냐고. 아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무단으로 일에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이게 다 백화점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위약금 내고 뭐 매장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시면 당장 나오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점장님이 나오셨는데 일은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고 손님이 오든 옆에 매장 직원이 오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사람 오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고만 계시다가 백화점이 폐점을 할 때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잖아요. 그분은 안 가고 계속 앉아있더래요. 옆에 매장 직원분이 아 매니저님 퇴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예 저는 그냥 정리할 게 좀 남아가지고요 이러고 퇴근을 안 하고 계속 앉아 계셨대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다 퇴근하고 혼자 남으니까 그때 공용 창고에 가셔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좋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 창고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뭐 야간 보안 직원이든 누구한테 발견이 됐겠죠. 한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백화점이 난리가 난 거죠. 약간 고위 좀 관리자 그런 분들 막 새벽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수습하고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주변에 직원분들 연락 돌려가지고 확인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 직원분들은 또 다 아주머니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다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사람한테 엄청 시달렸고 유산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 아,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층 전체를 좀 관리하시는 그 담당자님이 당장 몇 시간 뒤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람 불러갖고 뭐 구술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그 무속인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그분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대요. 자꾸 그 직원들이 그 무서운 거 꼭 참고 그 공용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분이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시기 전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두신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그 연분홍색 구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찾았다고 신발이 있다고 이러니까 그 신발 들고 당장 자기한테 오라 그랬대요. 그 무속인 분을 찾아가니까 부적을 2개를 써주더래요. 부적 2개를 써가지고 신발 한 짝 한 짝에 넣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그 고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태워라 이를 시켰대요. 근데 지금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손님들 다 계신데 그거를 불태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날 폐점을 하고 나서 거기서 창고에서 불을 태우자 해가지고 근데 또 창고에서 그거를 불태우면은 화재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방재실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창고에서 이거를 좀 불태울라 하는데 화재 경보만 잠깐 좀 꺼달라 이를 부탁을 하시면서 실장님이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야간에 그 보안 직원분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는데 담당자님한테 그 얘기들을 다 듣고 나가지고 알겠다 하고 야간에 화재 경보를 꺼주신 게 방재실장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불 태우고 나서 다음날에 무당분이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뭐가 보이길래 봤는데 그 6층이 아동매장이라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 예, 맞다고. 아동복 파는 아동매장이다 이러니까 그 아동복 매장을 가능한 빨리 아예 백화점에서 빼버리든지 층을 아예 바꿔버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고인이 유산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분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아동복 매장이면은 애기들이나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올 건데 그거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붙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례적으로 정말 빠른 시간에 그 아동복 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2층인가 3층인가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그 6층이 남성복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 말씀대로 층을 바꾸게 되고 그 창고에서 부적을 넣은 신발을 태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무속인 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해에 한 번씩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부적을 받아가가지고 그때마다 그분이 돌아가신 데다가 가가지고 태우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약간 뭐 2년에 한 번 와라 3년에 한 번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는 그런 해가 또 있나 봐요. 약간 뭐 돼지띠의 해다 이런 거면은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뭐 황금 돼지띠의 해다 이런 거는 되게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가 충족이 되는 그런 해마다 찾아와가지고 받아가가지고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창고랑 화장실에서 그 일을 겪은 게 거의 한 16년, 17년이 지나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직원분들은 퇴사를 하셨다든지 그만두셨다든지 층 전체를 담당하시던 분도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가게 되시고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기억 못하고 아예 모르고 부적을 받아다 태우질 않은 거예요. 실장님조차도 그거를 까먹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6층 창고에서 뭐 신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기억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새벽에 실장님한테 방제실에서 그 얘기들을 다 전달을 받은 다음에 와 이러고 벙쪄 있는데 실장님이 덕구야 니 뭐 오늘 제정신이 아닐 건데 먼저 들어가 볼래? 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벽에 또 그 무서운 얘기를 듣고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아니다 저 아침까지 있다 가겠습니다 하고 퇴근을 하고 한 이틀인가 연속으로 제가 휴무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백화점에서 순찰이든 뭐든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뭐 상사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퇴사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학교도 복학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퇴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얘기였습니다. 이런 직업괴담을 또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덕분에. 예, 너무 귀한 직업괴담. 특히나 백화점 야간 보안 직업괴담은 정말 또 듣기가 쉽지가 않죠. 주변에 잘 없죠. 하시는 분은.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설령 많더라도 그런 일들이 잘 겪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런 잘 일을. 없죠. 네. 예, 그래서 제보가 조금 많이 없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킹덕구님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건데 말씀 이렇게 잘하시기가 있나요? 아, 진짜 떨려가지고. 예. 진짜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준비한 얘기는 다 잘했나?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게. 겸손까지. 야. 떨려가지고, 정말. 새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덕구님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덕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킹덕구님이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덕구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어떠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일하고, 또 씻고, 자고, 또 일하고, 이게 반복이죠, 사실, 우리 일상에. 다 똑같죠. 네, 열심히 다 사시니까 똑같아요. 다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챙겨야 돼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건강을 잃어보면 다 쓸모가 없어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꼭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하고 우리 귀종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덕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할 수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포하면은 좀 빼놓을 수 없는 제 군대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무서운 점이 폐쇄된 공간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맞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무언가를 봤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킹덕구예요. 우선은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 사단에서 수색대로 복무를 했었고요. 벌써 춥다. 이제 수색 대대하고 수색 중대하고 이렇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색 중대였고요. 연대 소속에. 어떤 차이냐면은 똑같이 그냥 수색대로서 뭐 훈련 받고 체력 단련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GP라는 곳에 투입이 됐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GP라는 곳은 가장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경계 초소가 있는데 그거는 GOP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에서 통문을 열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DMZ라고 비무장지대가 있죠. 그 안에 요새처럼 이렇게 초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복무를 하는 건데 이야. 국제법적으로 거기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장을 한 군인이. 그렇기 때문에 민정경찰이라는 그 딱지를 붙이고 경찰 신분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복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훈련소 딱 수료하고 다대 배치 처음 딱 받고 나서 한 5주, 6주 이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막 일병을 달 때쯤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GP에 투입이 되게 됐어요. 근데 보통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심란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환경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정말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고 망원경으로 걔네 뭐 하는지 보이고 막 이 정도로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살짝 적응하기 어려워했었는데 그래갖고 초반에 제가 잠도 좀 설치고 가위도 좀 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위는 제가 옛날부터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 좀 자주 눌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좀 적응이 아직 덜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분대장 선임이 저하고 제 동기 한 명을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대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선임이 저희한테 뭐 막상 올라와 보니까 어떤 너 지낼만 하지 이런 얘기를 막 저희가 주고받다가 제가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새 제가 사실 뭐 잠도 좀 설치고 가위도 좀 눌리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뭐 가위 눌렸다고?
어땠는데 뭐 귀신 나왔나? 아, 여기 귀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반응이 보통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그럼 니도 봤겠네? 외국인?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응? 외국인? 그게 뭔 소리지? 이러고 있는데 다른 선임이 한 명 또 갑자기 막 와요. 나 뭔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분대장 선임이 새로운 선임한테 덕구 요새 가위 눌린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도 되게 똑같은 반응으로, 와, 벌써 눌린다. 그러면은 네가 제일 처음이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여기 GP 초소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가위에 한 번씩 눌렸는데 그때마다 다 똑같은 귀신을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국인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머리도 막 곱슬곱슬하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외국인 여자 귀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가위 2번 눌렸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선임들이 우리 같은 짬 안 되는 그 막내들 겁주려고 이렇게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뭐 여기 와가지고 본 것도 없고 원래 막 그냥 귀신 있으면 재밌겠다 막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임들이 얘기를 했던 거를.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날인가에 야간 근무를 하고 나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에 막사로 복귀를 했어요. 사수하고 저하고 환복하고 뭐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고 주섬주섬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때도 제가 되게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며칠 잠 못 자고 새벽에 야간 근무 갔다 오고 이러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누우면 바로 자야지 생각하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되게 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체감상 한 30분에서 1시간은 계속 그냥 뒤척거린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뒤척거리다가 잠에 딱 들었는데 거의 뭐 1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체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진짜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거를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야 하면서 막 신음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서 제 발 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고개를 당겼는데 제 가슴팍 위에 사람 맨발이 있는 거예요. 되게 동상 걸린 것처럼 발이 새까맸는데 맨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시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싹 올려다 봤어요. 근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한 명 제 가슴을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위에 눌렸구나. 그때는 제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무서우려고. 그래서 이거는 엊그제 그 분대장이 내한테 해준 얘기가 나도 모르게 좀 뇌에 이렇게 이미지가 남았나 보다. 뇌가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허상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억지로 생각을 하면서 가위를 풀려고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막 줬어요. 힘을 막 줘가지고 손가락 꿈틀꿈틀 거리는데, 보통은 그러면 바로 풀리는데 가위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리지 이러면서 저도 막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땀이 막 뻘뻘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가위도 안 풀리고 막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갑자기 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어붙었어요. 바로 얼어붙어가지고 보는데 어두우니까 그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얼굴은 정확하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눈이 되게 새빨갰어요. 너무 새빨개가지고 빛나 보일 정도였거든요. 우리 왜 어두운 복도에 나가면은 소방전 빨간색 불빛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눈이 되게 새빨갰는데 그렇게 막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더니만 사람들 한 20-30명 자고 있는 그 내무반 안을 계속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이거 사람들 다 깨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컸는데, 사람들은 진짜 세상 모르고 다 자고 있고 나는 몸이 안 움직이고 그 여자는 진짜 이런 표현하면 뭐하자면 미친처럼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 움직이는 그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러다가 제가 필름이 뚝 끊어지듯이 그냥 지쳐서 잠에 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필름이 그냥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헉 하고 이제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렸는데 시계를 제가 봤어요. 2시 한 40분? 그런 거예요. 제가 2시에 복귀를 했는데 그 선임하고 흡연 하나 하고 환복하고 손발 닦고 뭐 한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한 1시간 정도 제가 뒤척거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한테 가위 눌려가지고 여자가 뛰어다니는 걸 본 것도 한 1시간 정도였고, 제 체감상. 그러면은 이게 4, 5시는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자다 깼으니까. 근데 2시 한 30분, 40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씨였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홀려가지고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고 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은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좀 새우고 다음날 해 뜨고 정신 차리니까 이거를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 선임이 해줬던 얘기도 저는 별로 안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꿈이었겠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개꿈을 꿨겠지. 다 화상이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뒤에 저하고 분대장 선임하고 같이 흡연장에 있었던 제 동기 한 명 있었다 했잖아요. 그 동기를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김똘비 일병이라고 할게요.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가 저녁 8시부터 10시였나? 그래가지고 취침 시간에 안 걸리는 그 야간 근무 시간대여가지고 그날은 제가 도중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편안하게 쭉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 네모반 불이 탁 전체가 다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처럼 GP나 GOP에서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그렇게 모든 인원들을 다 깨운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상. 뭐 도발을 했다든지 북쪽에서 귀순자가 내려왔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훈련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 때나 불시에 이렇게 다 사이렌 울리고 하면은 다 무장해가지고 몇 분 안에 어디로 각자 배치되고 이런 훈련도 되게 많이 하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불을 그렇게 탁 켜니까 모두가 다 깨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일 막내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불이 딱 켜지자마자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물대 열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5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면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거든요, 진짜. 선임들 막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고 막 고함 치고 야 빨리빨리 움직여 이러면서 고함 치고 난리도 아닌데 그냥 고요한 거예요. 불만 켜져 있고. 제가 막 허둥지둥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저처럼 잠에 덜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보면서. 제가 뭐지 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을 저도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 그날 당직 사관을 하고 계시던 부지피장님, 그러니까 부소대장님이에요. 이분이 제 맞은편에서 자고 있던 그 김똘비 일병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야 똘비야 정신 차려라, 김똘비 일병 정신 차려봐 이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뭐야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보는데 애가 진짜 눈이 흰자로 이렇게 뒤집어 까져 있고 몸도 이거를 발작이라 해야 되나? 몸 덜덜 떨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당황해가지고 뭐야 하고 있고 옆 네모반에 막 의무병 깨우러 가가지고 난리치고 앰뷸런스도 불러야 되는데 그 GP에는 앰뷸런스가 그때 상주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밑에 다른 부대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고 있던 GP장님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몇십 명 달라붙어가지고 그 친구 막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고 팔다리 쭈무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실려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냥 다시 자 해가지고 잠에 들고 다음날 점심쯤에 저희 중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김똘비 일병은 다행히 건강상에 그렇게 생명에 위협이 될 그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입원을 해서 회복을 하게 됐는데 요번 GP 경계작전에서는 김똘비 일병은 제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일한 내 소대 동기였는데 좀 아쉽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무표 다시 짜고 이렇게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그 GP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군대라는 게 소문이 되게 빠르잖아요. 다음날 되니까 야 그 김똘비 현부심 준비하고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현역 부적합 심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걔 건강에 진짜 큰 뭐 그런 게 있나? 군생활 못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한 달, 2달은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 없던 사람 치고 살아야지 뭐 뺄 수가 있나? 후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 5주 정도 있다가 저희가 예상보다 좀 일찍 철수를 하게 돼가지고 연대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연대로 내려가니
보니까 그 김돌비 일병은 전역을 한 거는 아니고 상담하고 나서 다른 중대로 전출을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GP에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전출을 가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지가 면접 보고 지가 신청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건데 한 번 올라왔다고 이렇게 하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대에 내려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짐도 다 풀어갖고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서류 같은 거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흡연장에 딱 내려갔는데 그 김돌비 일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돌비야 니 잘 지냈나? 막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돌비가 그래 뭐 니도 잘 지냈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돌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니 그때 그거 뭐 병원 실려간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병원에서 뭐라 하더냐고 물어봤어요. 그 김돌비 일병이 자기 전출 가서 그 새로운 중대에 사람 한 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니 먼저 올라가 있어라. 내 나중에 따로 올라갈게. 그러더니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야, 덕구야, 니 그때 GP 올라가가지고 니 가위 눌렸다 안 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가위 처음에 몇 번 눌렸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적응을 좀 못하고 잠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한 두어 번 눌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덕구야, 니 가위 눌렸을 때 뭐 못 봤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우리 분대장이 해줬던 얘기 니 기억하나? 외국인 여자 귀신 있다고. 나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냥 개꿈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허상은 본 것 같다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덕구야 내도 똑같은 귀신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뭐가 가슴이 이렇게 너무 아프더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친구는 저처럼 뭐 가위를 눌려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예요. 네.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저처럼 누워있는 가슴팍 위에 사람이 이렇게 밟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제가 봤던 그 외국인 여자 귀신, 눈 빨갛고 머리 곱슬곱슬한 검정색 원피스 입고 있는 그 여자 귀신이었다고 인상착의까지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인상착의나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냥 외국인 여자였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으니까 푸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뭐지 하고 하다가 그 친구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눈을 질끈 감고 무서우니까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찬송가 막 부르고 두 곡 세 곡 연달아서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명령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도 막 했대요.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좀 이겨내보려고 그러다가 얼굴을 올려다 봤는데 정말 그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입이 너무 무섭게 웃고 있었대요. 쭉 찢어져가지고. 근데 똘비가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차갑게 정색을 하더래요. 무표정으로. 그러더니 똘비가 이게 약간 먹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소리는 안 나오지만 입으로만 뻐끔뻐끔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한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원래 가슴을 밟고 서 있었잖아요. 자세를 바꿔가지고 그 친구를 깔아뭉개듯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양손으로 똘비의 목을 이렇게 싹 감싸주더래요. 근데 그게 드라이 아이스처럼 너무 차가우면서도 너무 뜨겁고 너무 아팠대요, 그 느낌이. 그래서 똘비 친구가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다가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떠봤는데 그렇게 차갑게 정색을 하고 있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또 미친 여자처럼 하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 똘비를 내려다보면서. 똘비는 너무 무섭고 나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계속 외웠대요. 몇 번을. 자기 체감상 1시간은 그렇게 계속 한 것 같대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계속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근데 아멘 하자마자 한번 그냥 뚝 그치더래요. 그 웃는 소리가. 이제 가는 건가 하고 똘비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 귀신이 갸우뚱하는 얼굴로 똘비를 한번 싹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래요. 어떤 소리였냐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소리로 이런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알아들었대요.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열심히 외운 주기도문을 거꾸로 역재생하듯이 외운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똘비라는 친구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필름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필름이 뚝 끊어져서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고. 그래서 병원에 있으니까 주임원사님이든 중대장님이든 찾아온 거예요. 괜찮냐고.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그 간부님들한테는 못 드리고 자기가 퇴원을 할 때쯤에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GP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문대로 현부심 얘기가 막 나오다가 그냥 GP를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중대에 다른 보직으로 전출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똑같은 여자를 봤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몇 달 뒤에.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거는 내가 봤다는 거를 좀 인정하자 하고 다시 그 분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사실 분대장님이 해줬던 얘기 저도 봤다고. 우리 전출관 그 김돌비 일병 있지 않냐고. 그 친구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중대원들 소대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서로 그냥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소대에 제일 높았던 선임이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총대 메고 행보관님하고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GP라는 곳에는 분종 장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기도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진짜 몇십 년 전에 이럴 때는 그런 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병사들도 많았고, 워낙에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뭐 뉴스나 이런 거에는 안 나오는 어떤 사건들도 많았겠죠.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종 장교님들이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 오셔가지고 기도 같은 것도 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군종 장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기도 한번 싹 하고, 그리고 행보관님이 어디에서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적 같은 거를 써와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GP 올라갔을 때는 정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도 다른 중대원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뒤에 새로 들어오는 후임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여담으로 소문이 조금 돌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워낙에 세워진 지 오래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체 그 왜 군대에 외국인 여자 귀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소문이 파병을 온 여자 군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기도 한데 이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해외에서 파병을 온 그런 장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장교 뭐 이런 분들 뭐 있겠죠. 간호장교든 어떤 장교든 뭐 왔는데 그 사람이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런 직업 여성을 한 명이 같이 데리고 온 건데,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폐쇄돼 있고 CCTV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GP에 데려가가지고 뭐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귀신이 GP에 남아있는 거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런 이야기가 제가 처음 GP에 올라갔을 때 제가 직접 겪고 제 동기도 직접 겪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군대 괴담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조용해져요. 이게 조용해지거든요. 남성분들만 신나서 이제 채팅 치시고 대부분이 반응이 그런데, 이거 레전드네. 군대 괴담 레전드. 감사합니다. 덕구님 이런 이야기를 꽁꽁 숨기고 계셨구나. 이야.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겪은 거는 한 20%고 그래도 제 동기가 겪은 게 한 80% 정도니까. 아니요. 이게 같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인증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공포 이야기를 들은데 저희는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었고, 덕구님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차피 안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잡으러 갑니다. 조만간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구님이 이제 저번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워낙 또 이야기를 차분하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와 오늘 연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귀신이 웃는 느낌을 너무나 전달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군대에서 겪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반가울 것 같기도 합니다. 덕구님께서도.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정말 또 바쁘셔서 집에 후딱 가셔가지고 여기 또 참여를 해주시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양희님.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속삭이듯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생일이라고 감옥에 사식으로 미역국도 주시고 와야죠. 아이고, 참. 그래도 미역국은 드셔야지요. 복지가 생각보다 좋아요. 저희가 악명이 좀 높아서 그렇지. 아무튼 오늘 김양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귀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조금 긴 시간에 걸친 이야기긴 한데 제가 많이 압축했어요. 오늘 하루로 끝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압축을 할 정도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양희예요. 저는 대학생 때 교내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학교 소속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루트도 좀 다채롭고 다른 과 학생들이나 학교 학생들 교류하기도 좀 좋고 했었거든요. 이 봉사 모임에서 알게 돼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는 저랑 같은 대학은 아니고요. 이 언니를 똘순이라고 해볼게요. 당시 똘순 언니네를 자주 간 건 아니지만 몇 번 가봤을 때 진짜 되게 부자긴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언니 집이 평창동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사람들끼리 언니 집 가면 언니랑 언니 부모님들이랑 막 정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당시에 언니가 우리 봉사활동에서 만난 다른 오빠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우리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셋이서 가깝게 지냈던 것 같거든요. 20대 초반이니까 노골적으로 조건을 보고 그런 건 아니어도 어린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언니도 집안 좋고 오빠네도 뭐 소위 말하면 전문직 부모님의 인서울 4년제에 뭐 그러면 약간 결혼 정년기 되면 뭐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오빠인 거지 언니한테는 연하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오빠는 대학 3학년이었는데 제 남자 동기들도 늦으면 3학년에 군대 가기도 하고 학군단 하거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딱 하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이 오빠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똘순 언니는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 배운다고 들었었고요.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똘기 오빠라는 그 매개체도 있고 대학 연합 동아리처럼 되고 있으니 우리는 뭐 언니가 졸업하더라도 상황만 조금씩 서로 달라진 거지 언제든지 막 얼굴 보고 좀 지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똘비 오빠가 자대를 받고 시간 지나면 슬슬 면회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랑 면회를 딱 가기로 했는데 똘순 언니네 부모님도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차 타고 가기로 하고 아침에 같이 출발하면 좋으니까 오랜만에 둘이 이야기도 나누고 한다고 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언니랑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둘이서 언니 방에서도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방 모서리 쪽에 길쭉한 형태로 담요 같은 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천 같은 거. 그 디아더스라 그런 영화 보시면 초반에 들어갔을 때 거울이나 조각상에 먼지 안 묻게 막 덮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언니 뭔데 저렇게 해놨어? 이랬더니 언니가 저거 거울인데 엄마가 거래처에서 선물 받아왔다고 이쁘다고 내 방에 주셨는데 난 이쁜지 모르겠다 잘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날은 별 생각 없기는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 거울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서 눈이 갔나라고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당시에는 그냥 자꾸 눈이 가네. 뭐 이질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봐.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니 부모님 도움받아서 그날 자대 배치 이후 첫 면회를 가고요. 고무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때가 진짜 애절하거든요. 거의 막 지구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약간의 경험상. 그랬을 때 언니가 그날 울고 처음 얼굴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똘순 언니 부모님들이 똘비 오빠 선임들이랑 불러가지고 치킨이랑 피자 사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러고 잘 다녀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휴대폰 소지가 되는 것 같던데 그때는 콜렉트콜 그런 건 아니면 본인 카드로 전화를 했었어야만 됐거든요. 뭐냐면 그 근무 끝나고 일과 시간 안에 전화가 왔을 때 받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전화 놓친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근데 그 첫 면회 이후로 언제부턴가 똘비 오빠가 거의 3, 4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전화 와가지고는 똘순 언니 얘기만 물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냥 뭐 처음 몇 번 정도야 언니 잘 지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뭐 언니 동생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아니고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똘비 오빠한테 아니 여자친구 본인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이러다가 언니한테 직접 물어봐라 하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똘순 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 했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묻는 거다 이랬었는데 언니랑 좀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언니 회사 일 많이 바쁘지 근데 오빠가 목소리 듣고 싶어 하더라 좀 전화 좀 받으라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전화 안 오는데 너한테는 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자기 남자친구가 친한 여사친한테 전화한다는 느낌이 절대 여자친구 입장에선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기 오빠들이랑 술 먹는데 오빠한테 전화 온 거 스피커폰 하다가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전화하다가 언니 보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둘러댔어요. 제가 좀. 그러고 나서 오빠 다시 전화 왔을 때 뻥치지 말라고 언니 오빠 전화 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똑바로 말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실 군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데 자꾸 똘순이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못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직장인이니까 근데 그런 거 부담 주기도 싫고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좀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회랑 단절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전화 오면 받아주고 했었는데 약간 시간 지나고 행정반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전화를 너무 수시로 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야간 근무 쓰는 날에 시간이 5시, 9시 뭐 이럴 때가 아니라 12시고 새벽 1시고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집착이다 싶을 만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전화 자체가 와서 막 언니 안부를 묻는 것보다 오빠 전화만 받고 나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헛구역질 나고 머리 아프고 우리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뭐 흉가 가도 머리 아프다 헛구역질 난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내가 몸이 안 좋나 생각을 했는데 멀쩡하다가도 진짜 멀쩡하다가도 오빠 전화만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전화 온 게 싫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밤에. 그날 오빠 근무 중이었나 봐요 또. 당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면서 막 전화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받기는 받았죠. 군대 간 동기들 보면 전화 안 받으면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씻다가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서 잠결에 이렇게 받았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요? 그래서 전화 상태가 안 좋나 뭐 보통 부대들이 많이 구석에 있다 보니 그냥 전화 소리가 안 좋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귀에서 떼고 031 번호 확인하고 강원도 쪽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보세요? 오빠야? 하니까 뚝 끊기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다시 걸 수 있는 번호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끊고 이날 이후로는 사실은 031 번호 진짜 무조건 안 받았어요. 동기들 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받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애들이 와서 왜 너 요즘에는 전화 안 받냐, 변했다, 막 이런 말을 해도 오빠일까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좀 집착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서웠어요. 저도 아프고 하니까. 심지어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 데다가 지금에야 저한테 묻는 게 똘순이 잘 지내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왜 전화 안 받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 극단적으로 연을 끊었다까지는 아닌데 항상 똘순하니 잘 지내? 밤이고 낮이고 받아주던 그 전화는 제가 안 받았어요. 아예 그냥 좀 아니뜸 굴뚝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대신에 연합 동아리 그 봉사활동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간간히 오빠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바쁘니까 별 교류 없이 듣는다가 하동기 제대하는 술자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똘비 오빠보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럼 오빠도 좀 제대할 때가 됐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똘순 언니한테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언니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 언니 집에서 놀기로 하고 그 뒤 주말에 언니 집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살도 좀 빠지고 헬쓱하고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니까 언니가 똘비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슴이 철렁해서 저한테 집착처럼 전화하던 그 시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복무 시절이. 그래서 약간 올 게 왔나?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 똘비가 자꾸 훔쳐봐서 외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되게 얘기하는 스토킹을 좀 했나 봐요. 언니가 느끼기에는. 네. 부대 복무 시절에 전화가 오면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말이 없대요. 전화만 오면 그러니까 싸지방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메일로 주고받고 소통을 하거나 메신저 접속했을 때 듣거나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메신저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이트 막 그런 거 그런 걸로 얘기를 하거나 그거 아니면 전화로는 소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로 약속을 잡고 면회 가도 언제부턴가는 막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주변 막 두리번거리고 불편한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언니도 그냥 이게 그 일말상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갈 때마다 막 눈빛은 불안하고 옆에 선풍기 바람에 뭐가 날려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전화도 잘 안 되지, 얼굴도 못 보지, 갈 때마다 이런 모습이지 하니까 지치죠, 언니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냥 서서히 헤어졌던 것 같아요, 이 둘은. 근데 조금 의아한 건 제가 본 모습은 집착이었잖아요. 다른 남자의 존재를 묻거나 너 어디 갔냐, 왜 전화 안 받냐, 왜 답장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불안한 눈빛이랑 무기력한 모습, 소심한 모습,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쉽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헤어질 때도 메일로 장문으로 언니가 보냈고 오빠는 답장도 안 했대요.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연애생활 끝이구나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귀가를 하는데 집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팔을 탁 낚아채더래요. 딱 보니까 똘비 오빠래요. 언니가 너 여기 어떤 일이야? 왜 왔어? 하니까 오빠가 똘순아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냐고 막 이러면서 다그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언니가 둘이서 대화를 하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좋아했던 연인이니까 내심 반가운 것도 있었는데 한 번에 이러면 무섭잖아요, 성인이. 그래서 언니가 왜 이러냐고 미쳤냐? 너 술 먹었냐? 이러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와서 심장을 좀 부여잡고 그때 언니 방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빼꼼하고 내다보니까 집 앞 가로등에 똘비 오빠가 언니 방을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예.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1층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있다가 자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방불 끄고 빼꼼하고 다시 보니까 그때도 그러고 있더래요. 몇 시간 내내.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언니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없으면 겨우 나가고 아니면 부모님 회사 다니니까 모든 활동을 부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데리러 오거나. 그래서 진짜 무섭겠다. 그러다가 언니한테 그래도 언니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좀 재밌게 놀자 그랬죠. 그렇게 막 둘이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언니는 씻으러 가고 저는 휴대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똘비 오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똘순이 집이냐고.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이걸 똘순 언니한테 말하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있다가 그냥 생각해보고 내일 집 갈 때 연락하거나 씻어야겠다 막 이래서 혼자 좀 심란해서 누워있는데 언니가 씻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초 화장품이 스킨 로션 바르시잖아요. 근데 언니가 예전에 그 천으로 덮어뒀던 그 거울 걷어내면서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나니까 그 언니가 예전에 맞아 저 거울 언니가 싫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걸 쓰네? 이러니까 언니가 기억하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뭐 자꾸 보니까 좀 예쁘고 정가더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앤틱이 좀 좋더라 이러는데 그러면 화장품을 바르고 있길래 저도 거울을 봤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고 그 앤틱 특유의 손때 묻은 좋게 말하면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게 예쁘다고 뭐 저한테 가질래 하면 저는 놓였던 게 어떤 느낌 받았냐면 장하옥년 영화 보시면 그 전반적인 느낌 있죠. 가구라던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 거울에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언니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별로였던 거죠. 이러고 나서 언니 화장품 바르고 옆에서 자는데 저는 보통 간헐적으로 이런 연가라던가 그런 걸 느낄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소리거든요. 가위 눌릴 때도 눌리기 직전에 소리로 다친다거나 뭐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귀가 우리 물 속에 들어갔다가 막힌 것처럼 먹먹하거나 이명 들리거나 요거 다음에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냄새, 꽃향기나 국 냄새나 요게 저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질 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언니 옆에 자고 있는데 그때 통화할 때 들었던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잠은 깼어요, 제가. 근데 눈은 뜨진 않고 눈에 힘을 오히려 더 꽉 주면서 진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안 보려고 했거든요. 눈 안 뜨려고. 그래서 끝까지 이불을 머리 끝으로 뒤집어 쓰고 그냥 잤어요. 자고 주말이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좀 뒹굴거리다가 오후에 저도 집에 가려고 또봐 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누가 뒤에서 딱 잡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똘비 오빠인 거예요. 오빠 얼굴 보니까 온몸이 좀 굳더라고요. 언니한테 들은 말도 있지만 제가 오빠를 피한 것도 있잖아요. 전화 안 받고 막 했던 거.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오빠가 너 왜 답장 안 해? 똘순이 아무 일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는 한데 대낮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당당하게 좀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 놀래키냐. 연락했었냐. 못 봤다 못 볼 수도 있지. 곱게 말하면 되지. 왜 뒤에서 이렇게 아프게 사람을 잡고 그러냐. 언니 일 좀 그만 물어라. 언니는 보니까 오빠 아니면 괜찮을 것 같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말하고 나니까 오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엔 약간 쫄렸어요. 제가 좀 돌발 행동할까봐.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별말 없이 다음에 보자 하고 가더라고요. 이후에 똘순 언니한테 듣기로는 오빠가 이날 언니 집 담을 넘었대요. 똘순 언니 혼자 있는데 그래서 언니가 막 경찰 신고하고 부모님 사업하시니까 주말이라도 출근을 했다가 바로 집 오시고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오빠는 똘순 언니한테 둘이서 한 번만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듣기로는 뭐 언니도 언니 부모님들도 그래도 연인이었던 시절이 있고 하니까 오빠가 처벌받는 건 원하지 않고요. 그냥 다시 집 안 찾아온다 그런 각서 쓰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도 오빠도 저는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봉사활동 하다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똘비 오빠랑은 이 이후에 같은 학교고 오빠가 제대했으면 복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종 마주치기는 해요.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냈어요. 근데 봉사활동 동아리가 크고 이렇게 뭐 담을 넘었다까지는 얘기가 돌지 않아도 헤어졌다 얘기가 도니 아름아름 헤어졌나 봐. 야 말 꺼내지 마. 막 약간 이런 거가 좀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 서서히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졸업해야 할 시즌이 되니까 뜸해지고요. 그렇게 흐려지고 멀어져 가는데 이 시기로부터 한 2년 지났나?
거의 솔직히 이쯤 되면 진짜 완전 잊고 살았어요. 이런 존재 자체를. 근데 똘순 언니가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이러니까 결혼한다고 손석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기는 해도 한때 많은 걸 공유했던 사이였잖아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모청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꺼이 만나죠 이 정도면. 그래서 2년 사이 마지막 봤을 때보다 많이 야유였더라고요 만나니까.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졌는데 결혼 한 달 전인가 연락이 와서 결혼이 깨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필요하면 얘기해 힘들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연락을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냥 한두 달마다 간간히 텍스트 정도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또 한 2년은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또 이미 거의 4년 5년 세월이잖아요 이때가. 한 겨울에 진짜 뜬금없이 또 연락이 왔어요. 하고 받았는데 언니가 아니고 아버지시더라고요, 언니 아빠. 그래서 잘 지내냐, 진짜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시길래 똘순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거기 그대로 살거든, 좀 놀러 올래? 하시더라고요. 다 큰 성인 부모님이 뜬금없이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예,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똘순이가 좀 아픈데 한창 시끄러울 때 이야기도 사실 다 알고 있고 그때도 막 놀러 와줬던 게 냥이라서 연락 한번 해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아프다고 하니까 또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갔어요. 갔더니 언니 2층 방에 있다고 해서 올라가니까 그 거울 있죠, 앤틱 거울.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거울 보면서 언니가 막 머리를 빗고 있다가 제가 언니 하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환하게 웃는데 진짜 몰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거의 대학 때부터 알던 시절까지 하면 5년 이상이고 언니가 결혼 깨지고 하는 세월만 해도 지금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 빠졌냐, 그때 깨진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고생하냐 이랬더니 언니가 막 머리 빗으면서 계속 거울 보면서 냥아 나는 그냥 연애도 결혼도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 결혼 깨진다는 게 진짜 마음에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 컸구나 이랬는데 언니가 계속 거울 보면서 하는 말이 2년 전에 저한테 연락했던 거 이외에 2년 텀이 있기 전에 이 세월 동안에 결혼 예정이 2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한테 연락하기 직전에도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총 3번의 깨짐이 있었던 거예요. 3년, 4년 동안 이렇게 3번이 그러면 뭐라도 진짜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요. 뭐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니가 말없이 가만히 막 거울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언니를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막 머리를 빗으면서 여성분들 머리 빗다 보면 머리가 막 떨어져요, 바닥에. 그거는 또 손으로 쓸어 모으고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를 빗는지 진짜 바닥에 수북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거울 앞에서 머리 빗다가 가만히 거울을 보다가 손으로 거울 속에 자기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어루만지면서 이러면서 막 한숨도 쉬고 좀 웃고 되게 허탈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냥아 우리 불 끄고 이야기할까? 이러길래 언니 그래 우리 불 끄고 자다 누워서 얘기하자 하니까 아니 그냥 불 끄고 이렇게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예. 굳이 좀 오싹하긴 한데 못 들어줄 대화는 아니니까 그래 그러자 하고 불 끄고 앉았어요. 예. 언니는 거울 앞에 앉아있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침대 발치 쪽에 우리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소파를 사용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침대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기대서 아래쪽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기대서 저도 정면 보다가 멍하게 어둡잖아요. 불을 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생각하다가 언니가 너무 말이 없어서 언니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짝 엎드려서 움찔움찔 이런 느낌만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근데 그런 형체가 약간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 개구리? 그런 곤충류가 발 이렇게 곱등이 그런 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사람이 배를 바닥으로 하고 양팔은 좀 세우고 각을 그런 식으로 바짝 엎드려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모아둔 움찔움찔한 게 뭔가 봤더니
언니 머리카락 막 우물우물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건 꿀순 언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헛것봤나? 이래서 휴대폰 액정 켜면 좀 밝아지니까 그거 비추면서 언니? 딱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언니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 곤충 느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니까 막 우물우물 머리카락 씹던 거를 멈칫하더니 엎드린 채 저를 보다가 벌레가 저한테 막 뛰어들고 와 하면 저를 막 덮쳐 기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쳐다도 못 보고 저를 덮쳐버리니까 1층에 계시는 아줌마 아저씨 하면서 언니 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놀르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막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 진정시키고 입안에 있는 머리카락 뭉텅이 뺏고 언니를 재우시더라고요. 언니랑 같이 못 자잖아요 제가 이러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2층 다른 방으로 아버지가 좀 마련해 주셨어요 방을. 그래서 언니가 싫은 건 아닌데 무서운 것도 맞으니까 저 그날 문 잠그고 잤거든요. 저도 진정 좀 하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 똘순이 집이야? 똘비 오빠가 톡이 온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시즌 톡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답장 안 했어요. 있었던 일도 있고 나도 지금 너무 놀라있고 별로 지금 언니 상태를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일십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내일 학교 근처 어디 카페에서 오후 2시에 있을게 제발 잠깐이라도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부모님 인사드리고 언니는 계속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집으로 갔거든요. 이제 밤새 이 약속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 나가보자 싶더라고요. 오빠가 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하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두려운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오빠랑 제대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와 카페라면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해코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야지 라고 마음먹은 시간 이미 오후 2시를 넘었어가지고 예. 진짜 서둘러서 갔어요. 제가 학교 쪽으로. 카페 들어가니까 저기 구석에 똘비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도 대학 시절 우리 한창 즐겁던 시절 생각하면 많이 해스케졌더라고요. 보면 또 마음 아프고 저도 대화는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또 뻘쭘하게 오빠하고 불렀죠. 오빠가 저를 딱 보더니 와줘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제가 먼저 오빠한테 왜 보자고 했냐 뭐가 할 말이 있냐라고 했더니 오빠가 좀 망설이다 똘순이 괜찮냐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한 질문이잖아요 저한테는. 오빠 4년 넘게 이거면 괜찮냐고만 물을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러니까 오빠가 그러네 시간이 그렇게 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면서 계속 망설이다가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인데 나 미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미친 사람으로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이든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난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얘기라도 해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똘비 오빠의 얘기는 공무 시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착하고 다정한 오빠였어요. 이런저런 태도를 보고 추론은 하시겠지만 언니랑 제가 면회 다녀가고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휴가 나갈 준비, 그런 설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나름 성실히 살고 있었는데 첫 면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 자꾸 뭔가 가위를 눌린다고 해야 되나? 정말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가위를 눌리더래요. 자기 직전에 약간 정신 아득해지듯이 눌리는 그런 가위가 아니라 정말 자고 있는데 누가 배에 볼덩이 퍽 던져 헉 하고 깨는 것처럼 훅 하고 눌린대요. 또 숨이 턱 막히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데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보이는 게 없대요. 뭔가 까만 게 자기를 덮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햄버거 게임 가위바위보에서 사람 맨 밑에 층층이 눕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겠고 버둥거리면 뒤에서 벌레 우는 소리? 막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가위 눌릴 때만 들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일상생활 하면서도 환청처럼 머리 안에서 울리더래요. 예. 특히 똘순 언니한테 전화만 걸면 그 소리가 들려서 들을 수가 없대요, 목소리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핑계 대면서 똘순 언니 안부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은 전화가 안 되니까 메일이나 뭐 편지 이런 걸로 소식 전하고 날짜 잡고 똘순 언니한테 들었던 것처럼. 근데 메시지나 편지는 바로바로 막 응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군 복무하면서 마음대로 뭐 나갈 수 있지도 않고 네.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불안하고 조급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저한테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되게 미안하다고 말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한테 행정반 전화로 당직 써다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랑 전화할 때도 그 소리가 들리면서 소통이 안 됐대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오빠 전화 해피했던 딱 그날 소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소리야 오빠 했더니 오빠가 그 소리가 맞대요. 그게 들려서 소리가 안 들린대, 전화하는 소리가. 그래서 저도 오빠 그 소리 때문에 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전화 피했던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소름 돋고 신기한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랬더니 오빠가 처음에 계속 가위 눌리고 이러면서 점점 신경쇠약처럼 오빠도 점점 힘들어지고 놓고 싶고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별하고 군복무는 하고 있는데 우리 훈련 시즌이 있잖아요. 군대에 가시면 그럼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근데 그 시즌에도 준비를 하다가 본인 짐을 챙기는데 위장 크림 그걸 챙기다가 떨어뜨렸대요. 색깔 3개인가 2개 있는 거? 이게 똘순 언니가 입대할 때 배급 나오거나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당시에 약간 페이크샵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용이 있었거든요. 거울까지 달려있는.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챙겨줬었대요. 쿠션 팩트처럼 거울 달리고 그런 거 선물로 준 건데 그걸 떨어뜨리니까 그게 딱 깨지면서 크림 있는 쪽 판이 탁 깨져서 케이스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성분들은 좀 더 잘 아실 텐데 팩트 화장품 쿠션이요. 그거 교체할 때도 빠지고 아이 팔레트도 떨어뜨리면 색 쪽 깨지면서 빠지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었었나 봐요. 그게 깨지니까 안에 가루 같은 거 떨어지고 해서 치우는데 치우다 보니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팔레트가 깨졌으면 그 색조에 대한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게 나와야 됐는데 그 안 뒤쪽으로 나무 껍질 부스러기, 갈색 부스러기 그런 게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치우는데 팔레트 자체가 깨져 있으니까 거울도 좀 조각이 나 있고 들면 거울 조각이 깨진 게 와라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거울 뒤쪽으로 압착되어 있는 귀뚜라미 같은 벌레 5마리가 딱 떨어지더래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대요, 오빠는. 신기한 건 그거 버리고 나니까 환청이나 가위 눌리는 증상이 엄청 덜해졌대요. 이게 이유 같은 거예요, 오빠는. 근데 이거 준 거 첫 면회 때 똘순 언니가 준 거잖아요. 그때 언니가 부적도 같이 줬었대요, 오빠한테. 그래서 부적도 오빠가 기분 나빠서 화장실 변기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가위 눌림이나 그런 현상은 아예 없어졌대요. 이러니까 이 오빠는 원흉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벌레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준 사람이 똘순 언니니까 만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죠. 자기도 뭔가 일을 겪었으니까. 이런 일에서 자유로워지니 오빠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니까 언니 걱정도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오빠가 제대해서 막 언니를 찾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런 제대 후에 했던 행동들은 물론 잘못된 행동이 있었지만 오빠는 그런 마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고 담 튀어넘은 게 잘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걸 듣고 똘비 오빠한테 그래서 오늘 나한테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언니한테 전달 좀 해달래요. 본인이 겪었던 일을. 오빠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전날에 언니의 행동을 봤잖아요. 그 위장크림 팔레트 거울 이야기했을 때도 저는 언니 방에 있는 거울이 생각나긴 했었거든요, 당시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언니, 오빠 면회 가기 위해서 언니 집에 잤던 그날부터 거울은 매 순간에 있었어요, 우리의 얘기에서는. 그래서 생각은 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걱정 마, 내가 전달할게. 이거는 힘든 게 이 오빠가 했던 행동들도 있으니까 함부로 기대감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해보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 일이 있으니까 그 오빠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는 잘은 모르겠다.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고 제가 얘기는 했고 그날은 마무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가 그날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항상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정상적으로 소통도 하기도 해요. 저랑 연락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부르셔서 간 날도 불 끄고 난 그 다음 순간을 빼고 나면 조금 슬프고 지치고 힘들어 보여도 저랑 소통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까 똘비 오빠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놀러 가도 돼? 보고 싶다 해서 언니 와. 안 그래도 보고 싶었어. 이래서 갔어요. 언니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언니 나 그 거울 싫은데 좀 덮으면 안 돼? 이랬더니 언니가 거울에 비친 언니를 또 쓰다듬으면서 나도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에 이마 앞머리를 딱 대고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예. 제가 옆에 좀 앉아가지고 언니 그 똘비 오빠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들어봐. 나 지난주에 똘비 오빠 만났거든. 이러고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눈치는 봐야죠. 듣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거울에 이마를 가만히 기댄 채로 듣고 있다가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 거울 뒤에서 뭐 그런 게 나왔대. 그래서 언니가 준 부적도 버렸대. 그 얘기를 하고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언니를 보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거울에 막 이마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박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 왜 그러냐고 아줌마 아저씨 막 언니를 말리는데 막 거울 다 깨지고 피 얼굴에 흐르고 이럴 때도 막 계속 그러면서 언니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줌마랑 아저씨랑 다 올라오시는데 저 막 같이 말리고 거울 넘어가고 다 깨졌죠. 근데 그 거울 깨지면서 마른 벌레가 언니 위로 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 박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본 언니가 아주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언니 아빠랑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똘순이 아주머니가 오늘은 그만 갈래 하시길래 좀 쪽전하듯이 나왔어요. 그날에. 아, 예. 궁금해도 연락할 수가 없죠. 이 상황에는. 언니가 보자고 하는 그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얼마 지나자마자 연락이 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언니가 볼래 하길래 바로 보자고 하고 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똘비 오빠 면회 가서 주라고 했던 위장크림 팔레트랑 부적 그거 똘순 언니 엄마가 오빠 주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그런 거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언니가 거울 깬 날 오빠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전달을 해주고 듣고 보니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거울도 엄마가 줬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지금 사업자 집안이잖아요. 이 집안이 좀 아름아름 그래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항상 좀 그런 게 다니시는 곳이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서 그런지 무속적인 것들을 따르시는 판이었나 봐요, 이 어머니가. 과거에도 언니 대학 입시나 그런 걸로 부적 받아오시고 부적이야 뭐 고3 자녀들 두면 뭐 속옷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똘비 오빠가 군대 가고 난 직후에 엄마가 회사 거래처 아들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었대요. 네. 근데 똘수모님 남자친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청 집요하게 좀 받아봐라, 만나라도 봐라, 사람 일 모르는 거지 않니? 그러셨는데 그렇게 한 게 상대방 회사랑 좀 관계가 잘 되면 아빠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전혀 걱정 없는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자제였던 거고요. 네. 언니가 지금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잘 되면 이 회사 어차피 네 건데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였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랬는데 당연히 언니는 싫다고 하죠. 똘비 오빠랑 너무 좋았으니까. 그 이후에 별말 없길래 포기한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근데 이 언니가 진짜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인이 고집 피우니까 포기한 줄 알고 그래서 면회도 막 같이 갔잖아요. 우리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그때 엄마가 오빠 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똘순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도 엄마가 예비사위 챙기나 보다 하면서 엄청 기쁘게 그걸 전달을 했었대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태도를 아니까 그전에 있었던 엄마의 모독에 대한 이런 걸 오랫동안 언니는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봐라고 했나 봐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이 뭐 헤어지게 하는 그런 거였대요. 그 벌레로 뭔가를 했던 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빠랑 헤어졌으면 됐지, 지금 그 거울을 본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그걸 유지할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언니가 고집 부리고 하면서 어둥바둥 그냥 흐지부지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에 더 좋은, 어리잖아요 20대니까 더 좋은 혼사 자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 20대면 연애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때까지 거울을 통해서 좀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 엄마의 말이었던 거거든요. 아마 똘비 오빠가 담 넘었을 때 처벌 원하시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약간의 미안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못 만나게 한 건 제가 전해준 얘기, 이런 얘기 할까봐 못 만나게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오빠한테도 거울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본인 딸은 경험상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미쳤네 이거. 와. 네, 그런데 이게 또 제 입을 통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근데 이게 아버지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나 봐요. 완전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뭐 이 이후에 봤을 때 제가 이야기 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강령술이나 양법 이런 건 잘 알지도 못하고 아시겠지만 똑같은 처치라도 집안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서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가령 소금이라고 똑같은 소금이 아니거나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사용했던 이 벌레에 대한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제 대학 친구 중에 그런 강령술 좋아하는, 오컬트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는 혼사길 맞는 벌레로 뭐 그런 게 있다라고는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검색해봤을 때 뭔가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거울이 들어왔던 얘기라서 거울이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기종님들은 주제를 잡으면 예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의 욕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추측보다는 좀 제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레전드다 이것도. 와. 오늘 얘기를 한번 전달드려봤어. 근데 사실 제가 031이 지역이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경기도예요. 그래서 02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울. 지하 감옥에 있으면 잘 몰라요. 세상 어떻게 지역번호 되는지. 이해 좀 요즘에는 그래도 구독자가 많아져서 전국에 다 지역번호별로 지하 감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02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찾아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 어딘가에 지금 바닥에 한강 아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쩐지 습하더라. 한강 아래에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김양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대부분은 귀신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꿈으로 볼지, 아니면 혹은 가위눌림으로 볼지, 아니면 주변 시야로 그냥 스쳐가듯이 볼지, 이게 다를 뿐이고 웬만해서는 다 한 번씩은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좀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혹시 내가 그때 아팠던 게 코로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내가 그때 봤던 게 어쩌면 나는 사람으로 봤던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소리 또는 냄새가 많은 것처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가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헛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언가가 보신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코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방 불을 켰을 때 스위치가 들어온 거는 그게 맞아 들어가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저한테 잘 보이는 건 그 코드가 맞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경험에서는 조상신 누구 돌아가셨을 때 평소에 못 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타시는 분들이 조상은 코드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는 게 아닐까라는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건데 감도의 차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되게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 왜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져요. 맞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져요.
맞아요. 근데 켰는데 지직거릴 때가 있잖아요. 안 통할 때가 있고 안 켜질 때도 안 있고 켜질 때도 뒤집거릴 있는 때도 거고. 있고.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뭔가 이게 코드가 맞는 것 같다 하면 지직거린 거예요, 잠시. 맞아요. 그때 본 정말 거고. 그래요. 언뜻 봤다 잘못 봤나? 그런 순간들이 딱 그런 지지직거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 좀 속 시원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못 정말. 보시는 분들, 안 보신다고 하신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느낌으로 전달됐을까요? 아 그럼요. 오늘 보신 10명의 사람 중에 1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섬뜩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으실까? 그리고 제보가 몇만 개가 오지 않을까?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양희님 너무 레전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컨텐츠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위 눌림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솔직히 흔해요. 네, 저도 경험이 무조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맨정신에 귀신을 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쉬운 거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섬뜩한 경험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그런 일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